그자 곁에서 물러나시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둘 다 쏴버릴 테니까. 아르카디오는 우르슬라를 집 쪽으로 떠밀고서 두 손을 번쩍 쳐들었다. 곧이어 총성은 멎었고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공격으로부터 항복까지 하기까지의 시간은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다. 이 격전으로 아르카디오의 부하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지만 그들은 죽기 전에 적군을 300명이나 사살했다. 그들의 최후의 보호루는 사령부였다. 그곳 방어를 맡은 그레고리오 스티븐슨 대령은 적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그곳에 갇혀있던 죄수들을 풀어주고 부하들에게는 거리로 나가 싸우라고 명령했다. 그가 재빠르게 움직이며 이곳저곳에서 정확한 사격술로 20발에 달하는 탄환을 쏘아대자 사령부의 방어력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한 적군은 결국 대포를 발사해서 사령부 건물을 박살내어버리고 말았다. 사령부 공격을 지휘한 적군의 대위는 전투가 끝난 다음 폐허더미 속에서 속옷바람의 시체 한 구를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여기저기 찢겨나간 그의 손에는 탄환이 들어있지 않는 소총 한 자루가 쥐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는 길게 늘어진 여자용 가발을 핀으로 고정시켜 뒤집어 쓰고 있었으며 목에는 황금 물고기를 매단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시체를 발끝으로 뒤집어 보던 대위는 갑자기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그의 외침을 듣고 다른 장교들이 그의 주위에 몰려들었다. 맙소사, 이놈을 좀 봐. 그동안 어디로 사라졌나 했더니 여기에 숨어 있었군. 이자가 그 유명한 그레고리오 스티븐슨이야. 동이 터올 무렵 아르카디오는 약식 재판을 거쳐 총살형을 언도받았다. 사형을 기다리는 생애의 마지막 2시간 동안 그는 어찌된 일인지 어린 시절부터 그를 괴롭히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말끔히 사라진 상태가 되었다. 그는 조금 전까지 기고만장함은 잊어버린 자세로 자신의 제목이 하나씩 열거되는 소리를 지극히 담담하게 듣고 있었다. 그는 지금쯤 밤나무에 묶인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커피를 마시고 있을 우르슬라를 떠올렸다. 그리고 아직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8개월 된 딸과 다가오는 8월에 태어날 아이를 생각했다. 그는 또 산타 소피아 들라 피에다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어젯밤 다음날의 점심을 위해 사슴고기를 소금에 절이고 있었다. 그는 가짜를 붙인 것처럼 긴 속눈썹에 어깨 위로 늘어진 긴 머리를 살랑거리던 그녀를 생각했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집안 식구들을 떠올리며 지금까지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들을 실은 몹시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르카디오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을 때는 2시간에 걸친 군사재판이 끝나가고 있었다. 재판장의 마지막 논고가 이어졌다. 지금까지 열거한 죄목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선량한 부하들을 선동해 무익하기 짝이 없는 죽음으로 몰아간 파렴치한 행위만으로도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지금은 거의 파괴되어 있었지만 그에게 권력의 매력을 처음으로 안겨준 학교의 교실로부터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에서 사형을 선고받으며 아르카디오는 죽음의 무의미함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이제 죽음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죽음이란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 삶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랬으므로 사형이 언도되었을 때 그에게 일어난 감정은 공포가 아니라 삶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재판관이 물을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내 아내에게 전해주시오. 딸의 이름을 우르슬라라고 지으라고 말이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거침없이 말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나갔다.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우르슬라라고 부르라고 전해주시오. 참, 만약 아들이 태어난다면 호세 아르카디오라는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해주시오. 큰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거라는 말도 잊지 말고 해주시오. 총살이 거행될 담장 아래로 끌려나가기 전에 니카노르 신부가 종부 성사를 해주겠다고 나섰지만 아르카디오는 거절했다. 나는 회개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아르카디오는 블랙커피를 마신 다음 총살 집행에 응했다. 총살대의 지휘관은 약식 군사 재판과 사형 집행의 전문가인 대의였는데 공교롭게도 그의 이름은 백정이라는 뜻인 로케 카르니페르였다.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처형장인 공동묘지로 향하는 길에 아르카디오는 먼 지평선으로부터 터오는 수요일 새벽에 미명을 바라보았다. 삶에 대한 아쉬움은 새벽 안개처럼 풀려버렸고 그 대신 죽음에 대한 신비감이 강하게 솟구쳤다. 사형 집행관의 명령에 따라 담장을 등지고 돌아섰을 때 아르카디오는 젖은 머리에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레베카가 창문을 열어 젖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기가 여기에 와 있음을 그녀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무심코 담장 쪽으로 고개를 돌린 레베카는 깜짝 놀라서 얼이 빠진 듯 했다. 그녀가 힘겹게 정신을 가다듬고 그에게 작별의 손을 흔들어 보일 때 총부들이 일제히 그를 겨누었다. 순간 아르카디오는 메르키아데스가 주문처럼 외우던 말들이 귓전에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언젠가 어두운 교실을 더듬거리던 처녀 때의 산타 소피아 들라 피에다드의 발작 소리도 아련히 들려왔다. 자기의 콧구멍에서도 시체가 된 레메디오스의 콧구멍에서처럼 차가운 공기가 함도는 것 같았다. 이런 그는 뒤늦게 떠오른 한 생각 때문에 자기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딸을 낳게 되면 이름을 레메디오스라고 지으라고 할 걸 그랬어. 그러자 일생 동안 그를 괴롭히던 알 수 없는 고통이 다시 밀려들었다. 대의가 발포 명령을 내렸다. 가슴을 내밀고 고개를 들 사이도 없이 어디에서 흘러내릴 것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그의 허벅지로 흘러내렸다. 야 이놈들아, 그는 소리쳤다. 자유파 만세. 전쟁은 5월에 끝났다. 반란의 주모자는 모두 체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선포를 정부가 하기 2주일 전에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인디언 주술사로 변장을 하고서 서쪽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되었다. 그를 따르던 21명의 부하들 가운데 14명은 전사했고 6명은 부상을 당해 패배의 최후 그 순간까지 그의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 한 사람뿐이었다. 그의 체포 소식은 특별 발표문에 의해 마콘도에 알려졌다. 그 애가 살아있답니다. 우르슬라가 남편에게 말했다. 적들이 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흘 동안 계속 울고 난 우르슬라는 과자를 만들려고 부엌에서 설탕물을 찾고 적고 있던 어느 날 오후 귓전을 울리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건 분명히 아우렐리아노의 음성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밤나무 쪽으로 달려가면서 소리쳤다. 어떻게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애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이제 곧 우리와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르셀라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구들을 옮겨 단정히 배치했다. 일주일 후 포교령에 의한 것이 아닌 근원을 알 수 없는 소문이 그녀의 예감을 적중시키는 내용을 담고 흘러들었다. 그 소문에 의하면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사형을 언도받았으며 사형 집행은 마을 주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마콘도에서 거행된다는 것이었다. 어느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아마란타는 아우렐리아노 호세에게 옷을 갈아입히다가 멀리에서 들려오는 군인의 행군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들었다. 우르슬라가 방으로 뛰어들며 소리쳤다. 그 애가 지금 이리로 오고 있어. 군인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며 몰려드는 사람들을 밀어내느라 총에 개머리판을 휘둘렀다. 사람들 틈바구니를 헤치며 거리 모퉁이까지 나간 우르슬라와 아마란타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거짓골을 하고 있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머리와 수염은 더부룩하게 헝클어져 있었으며 발은 맨발이었다. 그는 등 뒤로 두 손이 묶인 채 기병장구가 타고 있는 말에 밧줄의 한쪽 끝이 묶여 끌려오고 있었다. 그는 뜨겁게 달아오른 방바닥의 기운도 느끼지 못한 듯한 자세로 터벅터벅 걷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곁에는 역시 같은 몰골을 한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이 함께 끌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 슬픈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군인들을 향해 욕설을 퍼미는 주민들의 모습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내 아들아, 군중 틈에서 외치던 우르슬라는 그녀를 제지하려는 군인들의 뺨을 갈겼다. 장교가 타고 있던 말이 앞발을 들고 일어섰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가 뻗은 손길을 외면하며 차분하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니. 당국의 허가를 받은 다음 감옥으로 면회를 오도록 하세요. 그는 우르슬라의 뒤쪽에 두어 걸음 물러서서 머뭇거리고 있던 아마란타를 보고 미소를 머금었다. 내 손은 왜 그 모양이니? 아마란타는 검은 붕대가 감긴 손을 쳐들어 보였다. 화상을 입었어요. 대답을 하면서 그녀는 우르슬라가 말바구급에 차이지 않도록 길 옆으로 끌어당겼다. 군인들이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포로들을 엄중히 경계하며 감옥으로 향했다. 해질 무렵 우르슬라는 아들을 면회하러 감옥으로 갔다. 그녀는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의 힘을 빌어 면회 허가를 얻으려 해봤으나 그는 군대가 정권을 장악한 지금에 와서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니카르노 신부는 간장염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사형만은 모면하게 된 페리넬도 마르케스 대령의 부모가 아들을 면회하려 했는데도 군인들은 총 개머리판을 휘둘러 그들을 내쫓고 말았다. 중간에 나서서 면회를 주선해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날이 새면 아들의 총살이 집행될 거라는 생각으로 초조하던 우르슬라는 아들에게 갖다줄 물건을 싸가지고 혼자 감옥으로 갔다. 나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어미 되는 사람이요. 그녀 앞에 군인들이 가로막았다. 아무리 막는다 해도 나는 안으로 들어갈 거요.
발표 명령이 내려져 있으면 나를 쏘세요. 우르슬라는 보초를 미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위통을 벗은 군인들이 그곳에서 총기에 기름칠을 하고 있었다.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야전 군복을 입은 붉은 얼굴의 장교가 군인들에게 자리를 비키라고 지시했다. 나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어미가 되는 사람이요. 우르슬라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니, 그 말씀은 틀렸군요. 대령이 아니라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씨의 어머니라고 해야 옳겠지요. 장교는 느긋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르슬라는 장교의 말투에서 고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느릿한 억양을 떠올렸다.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대령이든 씨이든 아들을 만나게만 해주세요. 사형수에게는 면회를 절대 금지한다는 상부의 지시가 시달되어 있었지만 장교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기로 하고 우르슬라에게 15분 동안의 면회를 허용했다. 우르슬라는 가져온 보따리를 풀어 아들에게 줄 물건들을 꺼냈다. 깨끗이 세탁한 갈아입을 옷과 아들이 결혼식 날 신었던 구두,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예감이 든 날부터 정성껏 만든 달콤한 우유 과자가 그 속에 들어 있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감옥으로 사용되는 교실에서 겨드랑이에 물집으로 고통스러운 두 팔을 벌리고 나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면도는 해도 좋다는 간수들의 허락을 받아 다듬은 양쪽 끝이 치켜 올라간 콧수염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튀어나온 광대뼈가 더욱 솟아 보였다. 우르슬라는 아들이 마을을 떠날 때보다 키가 좀 더 자라 있었으나 안색이 창백하고 어느 때보다도 짙은 고독감에 휩싸여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동안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었다. 피에트로 크레스피의 자살, 주민에 대한 아르카디오의 행포와 사형을 당한 일,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밤나무에 묶여있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밖에 아마란타가 시집도 못 간 상태에서 과부가 되었으며 아우렐리아노 호세의 양육에 모든 정성을 쏟고 있다는 것과 그 아이가 출중한 영민함을 지니고 있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부터 읽기와 쓰기를 배워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르슬라는 감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아들에게서 풍기는 의젓함과 몸에 밴 지휘자로서의 풍모가 느껴져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집안 소식을 그처럼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그전부터 예지력이 뛰어났다는 사실을 잘 아시잖아요. 그는 농담투로 말하다가 곧 신중한 자세로 말했다. 오늘 아침 이곳으로 끌려올 때 언젠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거리를 지날 때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아우성치는 동안에도 그는 짧은 시간을 두고 마을이 참으로 많이 변화를 겪었으며 자신 역시 많은 곡절을 거쳐왔음을 실감하고 있었다. 거리 아몬드 나무 가지는 부러지고 잎은 발에 있었다. 애초에 푸른색으로 칠해진 집들은 그 위에 다시 붉은색 페인트가 칠해져 무슨 색깔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럼 너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단 말이냐? 시간은 흐르는 것이란다. 우르슬라는 한숨을 섞어 말했다. 세월이 흐르면 세상이 변하리라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처럼 급격히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이처럼 그들이 애써 만난 시간은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 것인가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로 소모되고 말았다.
보초병이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났다고 알렸을 때 아우렐리아노는 나무 침대의 요 매트리스 밑에서 땀에 절은 한 뭉치의 종이를 꺼냈다. 그 종이에는 그가 레메디오스를 추억하며 쓴 시가 적혀 있었다. 그 시들은 그가 마을을 떠나기 전에 썼던 것과 전투 중에 틈틈이 쓴 글을 모두 모은 것이었다. 이 시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세요. 집으로 가져가는 즉시 아궁이에 넣고 불살라 버리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우르슬라는 그의 말에 약속을 한 다음 아들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려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권총을 한 자루 가지고 왔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보초가 눈치채지 못했음을 확인하고는 역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두고 가세요. 나가시다 보초들에게 몸수색이라도 당해 발각되면 곤란해지실 거예요. 우르슬라는 품에서 권총을 꺼내 재빨리 나무 침대의 매트리스 밑에 감추었다. 그리고 작별 인사는 하지 마세요. 아우렐리아노는 차분하면서도 냉정하게 말했다. 누구한테도 저에 대해 애원하거나 굽실거리는 짓은 하지 마세요. 저는 벌써 옛날에 총살되어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우르슬라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물집이 터진 데는 불에 구운 뜨거운 돌로 찜질을 하면 효과가 있단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그녀는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문이 닫힐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깊은 사색에 잠겼다. 그리고는 다시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침대 위에 드러누웠다. 그는 자기에게 암넬에 대한 예지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어린 시절부터 언젠가 죽음이 다가올 때는 부정할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분명한 예감을 동반하고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와 있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예감이 들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오래전의 어느 날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투프링카에 자리 잡은 그의 부대로 찾아와 보초에게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을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한 일이 있었다. 보초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녀를 통과시켰다. 보초들은 그 무렵 퍼지고 있는 소문, 즉 많은 어머니들이 뛰어난 자손을 얻을 욕심으로 관연한 딸들을 용맹스러운 군인의 침실로 들여보낸다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이다. 그날 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빗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나이에 대한 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는 시를 넣어두는 서랍에 종이를 넣기 위해 몸을 돌리다가 문득 어떤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뒤쪽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서랍 속의 권총을 움켜쥐며 말했다. 섣부른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아. 그가 권총을 겨눈 채 돌아섰을 때 여자는 권총을 든 손을 축 늘어들인 채 당황해하고 있었다. 예감에 도움을 얻은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는 11번의 위기 중에서 4번을 극복할 수 있었다. 언젠가 한 번은 마나우레이에 위치한 혁명군 사령부 막사로 한 괴한이 잠입한 적이 있었다. 괴한은 열병에 걸려있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침대를 빌려 누워있던 마그니 피코 비스바르 대령을 그로 착각하여 살해하고 달아났다. 그 당시 그는 그곳에서 불과 서너 발짝 떨어진 그물 침대에서 자고 있었으며
아침이 될 때까지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예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용하는 방안을 도모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예감은 절대적이면서 순간적으로 찾아왔다. 결코 오래 붙잡아둘 수 없는 강렬한 투시력이 순간의 대지 위에 번개처럼 내리꽂히는 것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현실적이어서 예감이 실현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것이 예감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예감이 항상 실현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사형 언도를 받을 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재판관의 물음에 호련히 떠오르는 예감에 따라 서슴지 않고 대답했었다. 사형 집행을 마콘도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에 재판관은 인상을 찌푸렸다. 수작을 부리는군 부엔디아. 그렇게 해서라도 처형당할 시간을 늦춰보자는 건가? 내 요구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전적으로 당신의 권한이오. 나는 다만 내 마지막 소원을 말했을 뿐이오. 그러나 이때부터 어떤 예감도 그에게 떠오르지 않았다. 우르슬라가 감옥으로 면회를 온 날 그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생각 끝에 자기에게 죽음의 예감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를 사형 집행자의 생각이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했다. 그는 겨드랑이에 물집이 주는 통증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동이 터올 무렵에 복도를 어지럽히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드디어 나를 데리러 오는군.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는 문득 밤나무에 묶여 있을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를 떠올렸다. 같은 순간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먼 덩이 터오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아우렐리아노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 따위는 없었지만 갑자기 닥친 우스꽝스러운 형태의 죽음으로 그동안 벌려온 많은 일들을 마무리 지을 수 없다는 데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문이 열리며 한 잔의 커피를 든 손에 보초가 들어왔다. 다음날 같은 시각에도 똑같이 한 잔의 커피가 겨드랑이 물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에게 배달되었다. 목요일이 되자 그는 우르슬라가 가져온 우유 과자를 보초병들과 나누어 먹는 사이가 되었고 조금 작아 몸에 꼭 끼는 새 옷을 갈아입고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다. 금요일이 되었어도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처형되지 않고 있었다. 그의 처형이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사형 집행자가 그의 총살을 꺼려한 데도 있었다. 군인들은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사형이 집행되었을 때 발생할지도 모를 주민들의 반발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콘도에서뿐만 아니라 늪지대 전체로 확산될지도 모르는 반발을 예상하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지를 상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던 토요일 밤에 로케 카르니페르 대위는 다른 장교 몇 명과 함께 카타리노의 술집으로 갔다. 협박을 한 끝에 겨우 대위는 한 여자의 방으로 안내될 수 있었다. 머지않아 죽게 될 사람하고 같이 자고 싶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자가 그를 기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소문이 나돌아다니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을 총살하는 군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목숨을 잃게 될 거라고 그래요. 지구의 반대쪽으로 도망을 친데도 소용이 없다는군요. 로케 카르니세르 대위는 그 얘기를 동료 장교들에게 전했고 장교들은 다시 상관에게 그 얘기를 보고했다.
일요일이 되자 얘기를 처음 꺼낸 사람도 불확실하고 마을에 감도는 긴장감을 해소시킬 만한 군대의 발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군인들이 온갖 핑계를 대며 사형 집행의 임무를 모면하려 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 월요일 아침 정식 명령사가 우편으로 마콘도에 도착했다. 24시간 내에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이었다. 가장 재수없는 사나이를 가려낸 추천 결과는 로케 카르니세르 대위를 지목하고 있었다. 아군이란 직역돼도 예의가 없군. 나는 개같이 태어나더니 개같이 죽을 모양이야. 그는 몹시 우울하게 투덜거렸다. 새벽 5시 그는 같은 방식의 추첨으로 뽑힌 총살 집행요원들을 마당에 집결시킨 뒤 죄수를 깨우면서 암시적인 말을 던졌다. 자 갑시다 부엔디야. 이제 가야 할 시간이요. 그랬었군. 그래서 간밤에 겨드랑이에 물집이 터지는 꿈을 꾼 게야. 대령의 대답이었다. 레베카 부엔디아는 아우렐리오나가 총살되기 위해 호송되어 온 날부터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다. 호세 아르카디오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침대에 걸터 앉아 그녀는 반쯤 열린 침실의 창을 통해 어둠에 잠긴 공동묘지의 담장을 바라보곤 했다. 그녀는 과거 피에트로 크레스피의 편지를 기다릴 때처럼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총살이 집행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었다. 호세 아르카디오가 참견했다. 여기에서 총살시키지는 않을 거야. 누가 총살을 집행했는지 알 수 없게 하려고 병영에서 몰래 처형을 한 다음 그 언저리 어디쯤에 묻고 말걸? 그러나 레베카는 계속 기다렸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해낼 만큼 똑똑하지 못해요. 틀림없이 여기에서 형을 집행할 거라고요. 그녀는 자기의 생각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쪽 창문을 열고 손짓을 해야 작별 인사가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눈에 띌 것인지도 알고 있었다. 호세 아르카디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마을을 가로질러 그를 끌고 오지는 않을 거야. 주민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잔뜩 겁먹고 있는 부하 6명만을 거느리고 그런 짓을 하지는 못해. 남편의 얘기는 아랑곳 없이 레베카는 한시도 창가를 떠나지 않았다.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멍텅구리인가를. 레베카가 반박했다. 화요일 새벽 5시 호세 아르카디오가 커피를 마신 뒤 개를 풀어주고 있을 때 레베카가 창문을 소리나게 닫고는 비틀거리며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한숨을 몰아쉬며 나직히 말했다. 보세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아우렐리아는 깔끔하고 당당해 보이는군요. 창밖을 내다보는 호세 아르카디오의 눈길에 새벽의 여명을 헤치며 오고 있는 아우렐리아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어느 사이 담장 아래에 이르러 겨드랑이의 고통으로 편하게 내릴 수조차 없는 두 팔을 허리에 대고 서 있었다. 나는 너무 정신없이 앞으로만 내달렸어.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말했다. 부질없는 곳에 힘을 쏟다가 보잘것없는 여섯놈들에게 이 꼴로 당하고 마는군. 손도 써보지 못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그는 몹시 화를 내며 자신에게 이 말을 되풀이해서 퍼부었는데 로케 카르니세르 대위는 그가 열성적으로 기도를 올리는 줄 알고 연민을 느꼈다. 병사들이 총을 겨누자 어떤 반항도 해볼 수 없는 자신에게 더욱 화가 난 그는 혀가 굳어 더 이상 말도 나오지 않자 질끈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자 알루미늄처럼 희뿌였던 새벽빛이 시야에서 사라지더니 그의 머릿속에 짧은 바지를 입고 넥타이를 목에 걸고 아버지를 따라가던 어린 시절 화창하게 맑은 어느 날의 오후가 떠올랐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천막 안으로 들어가 얼음 구경을 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되었다. 그 순간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그것이 병사들에게 내려진 최후의 발사 명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흰 연기와 함께 일제히 불을 뿜은 총탄이 자기에게 날아오리라는 상상으로 등골이 오싹한 호기심을 느끼며 눈을 떴다. 그때 그에게 보여진 모습은 손을 높이 쳐들고 있는 로케 카르니세르 대위와 그를 향해 당장이라도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된 엽충을 겨누고 길을 건너오는 호세 아르카디오를 보았다. 쏘지 마시오. 대위가 호세 아르카디오에게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이렇게 하여 그 자리에서 전쟁은 다시 시작되었다. 로케 카르니세르 대위와 그의 6명의 부하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부하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리오하차에 수감 중인 혁명군 빅토리오 메디아 장군을 구출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과거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마콘드를 개척할 당시 더듬어 온 길을 따라 산을 넘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되기 전에 그들은 그 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깨달아야만 했다. 그들은 도리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총살대가 지니고 있던 무기만을 지니고 능선을 따라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도중에 마을을 만나면 그 부근에서 야영을 하며 날이 밝기를 기다려 그들 중 한 사람이 변장을 하고서 황금 물고기를 지닌 채 마을로 내려가 은둔해 있는 자위파 사람들과 접선했다. 그러면 그들은 이튿날 아침 사냥을 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와 아우렐리아노 부대와 합류하여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를 길을 떠났다. 그들이 리오 하차가 내려다 보이는 어느 산등선 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빅토리아 메디나 장군이 처형된 뒤였다. 그러자 부하들은 아우렐리아노를 카리브의 전역을 관장하는 혁명군의 총사령관으로 추대하고 그의 계급도 장군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의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사령관의 직책은 수령했지만 계급만은 보수파 정권을 타도할 때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연한 의지로 사양했다. 이로부터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부대는 1000명 이상의 규모로 커졌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전멸되고 말았으며 소수의 생존자들은 동부 국경지대로 피신을 했다. 나중에 들려온 그들의 소식은 그들이 안틸레스 제도를 거쳐 카보 드라 벨라에 상륙했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전국 방방곡곡에 전문을 보내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에 앞선 전문의 뒤를 쫓아오기라도 한 듯이 남부 평야지대에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났다는 전문이 들이닥쳤다. 이렇게 하여 신출귀몰한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전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근원을 알 수 없는 그에 대한 소문이 난무했다. 그가 빌라누에바에서 승리했다고 하는가 하면 쿠아카마얄에서는 패배했고 모티용 식인종들에게 잡아먹혔다고 하기도 하고 늪지대 어디에선가 죽었다고도 했으며 다시 우루미타에서 봉기했다는 소식들이 뒤엉켜 들려왔다. 이때 이미 의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던 자유파의 지도자들은 그를 자유파의 일원으로 간주할 수 없는 파괴자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를 산적으로 규정하여 그의 목에 5,000페소의 현상금을 걸었다. 16차례의 패배 끝에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완전 무장한 2,000명의 부하를 이끌고 구아히라를 출발하여 한밤중에 리오 하차를 기습 공격해 적군을 괴멸시켰다. 그는 그곳에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